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번 NGO 수료 과정의 마지막 강좌인 제8강 NGO 조직 구조 및 홍보, 모금, 그리고 해외 사업 전략 마지막으로 또 제4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GO 조직 구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O 조직은 우선 법으로 정하는 법인격에 맞게 갖춰야 될 조직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NGO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조직을 구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법인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을 좀 정의를 하면 일정한 이게 좀 잘 안 쓰지네요.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단법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중심이 돼 설립된 그런 법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의 형태입니다. 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재산, 어떤 돈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의 형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돈이 필요 없는데 설립 기금이나 운영 기금이 필요 없는데 법인이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어떤 기금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곤 합니다. 물론 그 기금이 어떤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관련 부처의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은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운영 기금이라든가 설립 기금을 요청하곤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사단법인이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 역시 어떤 출연 재산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담당 부서나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최소 재단법인 그래도 한 1억 이상의 출연 재산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재단법인 역시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가량으로 설립하는 게 적절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자산을 또 출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단법인의 기본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크게 조직에 총회가 있고 법인이사회 있고 대표 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의 기본 구조입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고요. 법인이사회는 주요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의 구성 인원은 30명 이상인데요. 예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100명 이상의 총회 회원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살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100여 명의 회원을 구성을 해서 사단법인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총회 회의라든가 이럴 때 100명의 인원이 또 많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에러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에러점들을 이렇게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총회 회원에 대한 기준들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 정도, 한 50여 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원들을 정부 부처라든가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법인 설립할 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총회 회원도 사실 몇 명이다라는 그런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 내부 기준, 내부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내부 규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총회 회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총회원에 뭐 갖춰야 될 어떤 역할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기준 및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도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최소 5명 이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홀수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짝수일 경우에는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역할 역시 정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와 또 이사회는 법인 이사회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정기 총회와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시 총회라든가 이런 회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어떤 총회와 이사회를 하는 이유는 연말쯤에 돼서는 그 다음에 내년도를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하고 또 안건을 올리고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고요. 또 연초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보고와 그런 또 어떤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와 이사회를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기총회, 또 정기이사회가 진행됩니다.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단법인에서 다음으로는 재단법인의 기본적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중심으로 출연한 재산을 기준으로 설립된 법인인 형태이기 때문에 총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대표가 있고요, 사무국이 있고 특히 감사가 있고 법인 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역시 5명 이상의 홀수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요. 정관의 이사회에 대한 역할이나 규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회 및 이사회는 1년에 2차례 정도 정기총회 또 임시총회 이렇게 정기총회가 또 개최되고요. 그 사이에 임시총회도 이렇게 임시총회와 이사회가 개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GO의 기본 조직도 및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표를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공식 조직들의 형태인데요. 보통 뭐 사단법인 같은 경우 총회가 있겠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재단법인은 법인이사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겠죠. 총회 법인이사의 대표,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국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라인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공식적으로 조직이 결성이 되고요. 나머지 색깔에 있는 임원들은 명예임원입니다. 명예임원. 명예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어떤 대외 협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을 세상의 자원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 네트워크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이라든가 또 공동대표라든가 자문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 대외협력이사 이런 명예 임원들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 임원을 두게 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NGO가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 임원들에 대한 구성을 NGO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표라고 되어 있죠. 대표라는 용어 대신에 이사장 또 회장이라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이렇게 있는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임이사가 있으면서 또 사무총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함에 대한 부분은 기관 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문 같은 경우에서도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사장이라든가 회장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부분은 또 이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함적인 거는 그것에서 그런 조직 내에 맞게 기관의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O에 대한 기본 예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NGO의 조직 구성을 하고 그 조직의 직책별 직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여기 100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됐다 그랬죠. 한 50명 정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법인이사는 등기이사, 말씀드렸듯이 후원 또는 네트워크를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멤버십, 기업과 정부, 주요 관직 출신 등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한 5명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문은 법인 전체에 대한 자문과 명예직으로서 사회 원로급 인사, 기업기관, 단체, 학교, 종교, 정부 등에서 좀 이렇게 명망 있으신 분들을 모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이내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공동대표는 법인의 대외협력 명예대표로 적극 참여하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갈 때 공동대표 이름들을 명망 있는 공동대표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나간다면 더욱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직전의 장관급이라든가 주요 정부의 장급, 대기업의 대표 이상급, 현직 총장,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리더급 이런 분들을 공동대표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공동대표도 마찬가지로 한 3명 이상의 공동대표들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로서 업무를 통괄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기관의 대표를 갖는 성격의 직책입니다. 한 명을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각계각층 분야별 자문단으로 교수, 기업가, 그 다음에 전 현직 기관장 등 분야별 경륜이 많은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정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연합사업을 한다든가 또 대외적으로 중요한 공공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각 분야별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면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자문도 얻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런 분들의 자문과 의견이 들어갈 때 좀 더 탄탄한 사업 기획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하시면 좋고요. 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을 두시든 또 여러 명을 두시든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각 분야별로 실무 전문위원으로서 자문위원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법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문위원들보다는 연령도 조금 더 어리시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기업가, 전현직 기관장 등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로 구성하면 되고요.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상임이사나 또는 사무총장입니다. 역할은 법인 실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회의를 했을 때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대표이사가 부재시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합니다. 굉장히 책임이 큰 자리인 거죠. 핵심 업무는 대외협력 및 법인 펀드가 펀드에 대한 그러니까 대외 협력과 법인 펀드를 구성하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전체 업무의 70에서 80%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기관의 사무총장들의 역할은 대외 협력적인 부분입니다. 대외 협력을 통해서 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기금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오고 끌어당기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총장 상임이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실무 관리는 전체 업무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한 명 정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덜어는 너무 많은 어떤 법인 자체의 행정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은 법인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부족해서 법인의 성장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니까 이 대외 협력과 법인 펀드를 만드는데 많은 업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약간씩 조금씩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씩 좀 다릅니다. 사무국 총괄 책임자로서 법인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또 기획된 사업을 직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누고 다듬는 작업들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현장에서 책임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운영위원이 구성된 운영위원으로서 법인 조직에서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도 할 역할도 필요하고요. 핵심 업무는 법인 실무 관리가 전체 업무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외 업무는 전체 업무에서 40에서 50% 정도가 대외 업무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한 명 정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는 역할은 법인 사업의 전반적인 논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환경을
비교 분석해서 심도 있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논의기구가 바로 이런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는 뭐 설립 자체적으로 조직 안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위원회 장을 맡으시면 되고요. 상임대표님, 자문위원 자문위원 등은 필요시 참석이 가능하고요. 뭐 사무국장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되고요. 이 운영위원회 구조는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분들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컴팩트하게 정말 그 사업의 진행에 원활하고 또 빠른 시간에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인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또 각 그 NGO마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NGO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와 모금입니다. 네, 홍보와 모금입니다. 홍보는 모금과 바로 직결됩니다. 모금과 바로 직결됩니다. NGO 기관이 성장하고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홍보를 해야지 모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의 결과는 바로 어떤 자원의 모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와 모금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홍보와 모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두 가지 채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영역으로 홍보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온라인이고요.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NGO 단체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또 많은 자원들을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가 있고 또 SNS가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방송사, 인터넷, 뉴스 같은 언론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희망TV, SBS 같은 그런 공익적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후원을 일으키는 그런 행사를, 홍보 행사, 캠페인 행사를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인쇄물이 있고 영상물이 있고 언론에서 신문사들, 그 다음에 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채널을 통해서, 두 영역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대체적으로 NGO 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홍보의 어떤 그 채널에 채널에 있는 하나씩의 어떤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NGO 단체들이 NGO를 설립하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런 홈페이지는 사실 일부러 검색해서 후원자들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홍보 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대외적인 홍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소개로서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목표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 주요 사업의 영역, 또 주요 사업 소개 및 활동 보고를 통해서 기관의 NGO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그런 걸 알려주는 홍보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물러져 있는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섬에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섬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에 그렇다고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SNS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SNS 많이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SNS 특징은 신속한 사업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됩니다. 긴밀한 소통.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행사하는 진행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보내주는 그런 도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을 잘하면 정말 다양하고 또 다양한 영역의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후원 기업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NS에 어떤 모금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들을 올렸을 때 뭐 댓글 하나 달아줄 때마다 1,000원씩 기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NGO 단체 기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뭐 댓글을 달아주는데 한 건당 뭐 5천 원씩 기부된다 했을 때 그 1,000만 원에 한해서 5천 그 댓글에 대한 비용을 기부로 환상해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연계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NGO도 좋고 또 기업에서도 그 기금을 후원해서 결과에 어떤 홍보적인 결과도 좋고 이런 형태로 지금 홍보가 또 진행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약간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인터넷상의 검색 기능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뭐가 있을 때 검색을 눌렀을 때 이 블로그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홍보적인 툴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좀 더 친밀감 있게 표현하고 사진도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후원자와의 보다 친밀한 소통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송입니다. 방송은 가장 강력한 홍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사와 통해서 모금 행사라든가 캠페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뭐 일회성적인 그런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파장과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금 행사도 하지만 또 공동의 언론과 함께 공동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운동력 있게 이슈화를 시키고 또 그 문제를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한 번에 또 크게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이렇게 같이 어떤 행사라든가 캠페인들이 진행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홍보 효과는 홈페이지, SNS, 블로그, 방송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잘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온라인상의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의 홍보 도구들입니다. 오프라인은 말씀드렸듯이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 법인 소개 영상물이죠. 여기 법인 소개 영상물은 물론 온라인상에도 올라가겠지만 일반 어떤 모금 행사라든가 현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틀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또는 모금 행사별 다양한 펀적 요소를 감안한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의 영상을 단편 영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법인 전체 홍보 영상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영상물이 활용됩니다. 제가 여기서 펀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제적인 어떤 기구라든가 또 서방 선진국에서는 후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 있는 모습, 고통받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되게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NGO 기관들이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금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양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비록 그 아이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모금을 일으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금이라든가 그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 모금에 대한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인쇄물 같은 거를 지양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할 때도 우리 너무 진지한 부분보다는 정말 좀 재미난 요소를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펀적인 요소를 감안한 영상물 제작 배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언론이 있습니다. 방송사 말고 신문입니다. 신문에 보도자를 배포를 한다는 거 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신문지 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또 홍보에 또 모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와 함께 신문사와 함께 공동 캠페인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탐사 보도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또 지면상으로 신문상으로 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홍보 행사, 모금 행사, 캠페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 홍보 행사, 모금 행사, 캠페인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모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홍보이든 간에 모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의 사업 설명이라든가 기관이 또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고 이런 것들을 위한 홍보 행사가 또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금 홍보 행사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금 행사, 직접적인 모금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 행사, 어떻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현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인쇄물은 크게 정기 간행물이 있고 법인 소개물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은 뭐 일종의 소식지 같은 거죠. 여러분들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매월 이렇게 소식지가 발간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소식지가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통해서 법인이 그동안 활동했던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법인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 기금에 대해서 사용 결과 보고를 투명하게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이렇게 회계 보고를 담는 그런 소식지를 발견해서 후원자들한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뭐 소식지를 뭐 얼만큼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발간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역량과 환경에 따라 선택해서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 소개물입니다. 여러분들 뭐 간략한 어디를 가든 조그맣게 소개할 수 있는 법인 소개 인쇄물들을 이렇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영상, 언론, 현장, 또 인쇄물 이렇게 네 가지 영역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과 홍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홍보의 채널은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 신문 방송, 홈페이지, SNS, 블로그,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문자와 전화, 또 이메일 등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홍보물로는 소식지와 소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으로는 캠페인, 바자회, 바자회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모금 행사, 또 주요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투맨이라고 그랬죠? 맨투맨. 채널이나 활동에 맨투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점들을 가보시면 제일 강력한 마케팅 효과가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전달된 마케팅은 굉장히 그 고객이 확보됐을 때 아주 강력한 어떤 고객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조에서도 우리 엔조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단체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간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감동을 받고 또 적극적인 의사를 참여하게 되고 또 아주 강력한 멤버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한 맨투맨식의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범위가 또 한계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후원이 되면 어떤 것보다 또 탄탄한 후원의 어떤 그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모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이 필요한 이유는 NGO 기관이 유지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모금의 어떤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부 요청을 하거나 또 후원 요청을 하는 것을 간혹 보면 어려워하시는 NGO 관계자들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제작해서 고객들한테 그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금을 이렇게 NGO 기관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실은 NGO 자체에 대한 NGO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금을 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어떤 모금의 어떤 목적인데 그런 모금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당당하고 또 겸손하게 후원자들에게 자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청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금은 크게 규모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는 우선 고액 모금과 소액 모금이 있습니다. 고액 모금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큰 기금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모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고액 모금은 기업에게나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나 제안서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설명회를 가진다고 해서 홍보 활동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설명회를 가지거나 모금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고액 모금은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NGO 기관의 임원들의 역량 있는 임원들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액 모금은 그대로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는 그런 모금입니다. 이 소액 모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리 캠페인, 거리 모금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입니다. 모금의 대상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임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다음에 또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임원과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인들에게 확장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촉해서 후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금의 대상이 기업과 기관, 정부, 그다음에 국제기구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모금이 들어오는 형태로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프로젝트성으로 들어오는 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맞는 후원의 전략들을 모금의 전략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금을 하는 방법적인 것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대중모금, 방송, 행사, 길거리 이런 방법적인 로 모금을 진행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이렇게 모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금과 홍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모금을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홍보와 모금을 여러분들께서 해나간다면 NGO의 어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업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업의 어떤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자원이 많은 교회든 자원이 또 적은 교회든 또 지금 또 여러 가지 성도 수가 감소해서 또 예산이 이제 축소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중장기 전략 하에서 해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대부분 단기성 해외 사업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장기 전략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성 성과 위주의 해외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작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군데 수많은 교회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해외 지원금이라든가 선교사님 후원비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지원이 되면 사실 선교 현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선교적인 결과도
큰 영향력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중장기 전략 하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런 단기적인 어떤 전략이나 단기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전략 하에서 단기적인 지원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그 단기 봉사들을 가잖아요. 단기 봉사를 가고 또 수천만 원의 또 어떤 해외 봉사 파견비를 또 지불하면서까지 단기 봉사들을 많이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하는 어떤 거의 선교적인 활동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든가 또 풍선을 불어준다든가 또 기독교 탄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인 활동도 못하고 짧은 시간에 갔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기성의 어떤 비전 트립이라는 거 단기적인 어떤 이런 지원 방식의 선교는 사실은 크게 선교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들이 아깝게 사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중장기 전략 하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선교지가 있으면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그 중장기 전략 하에서 단기 선교가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어디로 갈까? 뭐 내년에는 뭐 베트남으로 갈까? 뭐 중국을 갈까? 뭐 이렇게 그때마다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는 것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단기 선교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장이 열매 맺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사업들을 지속적 있게 교회들이 끌고 간다면 많은 선교적인 열매들이 맺게 되고 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의 선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아래에서부터의 선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서부터의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위에서부터 아래의 선교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한 기업의 어떤 리더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영향력이라든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의 선교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선교 현장에서 저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가능하면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끼리만 만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단체장이라든가 리더들라든가 아니면 현재 진출한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의 리더든 다양하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그분들도 선교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선교, 위에서부터 선교가 같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창조적인 자립 전략입니다. 창조적인 자립 전략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자원 사업적인 측면과 세상적인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좀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기술과 정보와 그다음에 선교적 결합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굉장히 선교적인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창조적 자립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외 사업 전략의 큰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기획하시고 준비를 해나간다면 보다 좀 더 효과적인 해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사업인데요. 사업 접근 방식에서 해외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전 세계 해외 지부라든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현지를 방문해 보면 그 현지 상황이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에 단편적인 한 부분만의 지원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제3세계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뭐 유치원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 초등학교 과정, 중등학교 과정, 뭐 대학교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학교도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직업 기술을 학교를 통해서 나와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빵가게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또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갖고 그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자립 지원을 하더라도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제3세계 상황입니다. 뭐 아프면 또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도 그럼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할 때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플랜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제가 그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분석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크게 4가지 카테고리, 보건의료, 교육, 소득 증대, 환경 개선 이 4가지의 영역에서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선교를 하고 있더군요. 어떤 분들은 뭐 보건소를 세워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보건소를 세워서 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업기술학교를 세워갖고 교육을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환경 개선 같은 걸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증대와 학교도 같이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선교사님들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위치와 어떤 활동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해외 사업들이 어떻게 향후에 나가야 되며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연해지거나 아니면 좀 혼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영역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 영역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는 플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영역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그 단계에 또 소요되는 시간은 또 달리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와 시간들은 선교 현장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의 사업 내용들은 뭐 보건소도 있고, 보건교육도 있고, 보건소 개소도 있고, 병원 설립, 의료봉사 지원, 의료기술 전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보건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 씻기와 뭐 칫솔질 이런 것만 가르치더라도 뭐 감염 예방을 한 50%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뭐 큰 병원을 세운다든가 대형 어떤 뭐 보건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단계에서는 보건교육 정도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생활 속에 어떤 보건 의식들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손 씻기니까 비누라든가 칫솔, 그다음에 치약 보내기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하신다 해서 1단계에서 한 뭐 1, 2년 몇 년 동안 이런 보건교육에 대한 어떤 안착 그런 것들을 그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1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2단계로 자연스럽게 보건소를 개설하는 겁니다. 너무 큰 규모가 말고 간단한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보건소를 2단계에서는 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도 하고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쌓고 경험도 쌓으면서
이렇게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3단계에서는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별로 시간들은 뭐 1단계에서는 뭐 2, 3년이 걸릴 수 있고 2단계에서는 뭐 5년이 걸릴 수 있고 3단계는 한 1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작은 것부터 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건의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1단계가 진행할 때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사업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육 있고 IT 교육센터, 언어 교육, 각종 기술 교육, 우수한 학생들 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현지에서 학교를 세운다든가 교육을 해보셨겠지만 이미 좀 많이 성장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교육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지원해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유치원의 아이들이 클래스를 한 12명이든 27명이든 뽑아서 그 아이들을 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나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클래스를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클래스들 또 올라갔으니까 또 새로운 아이들을 구성하죠.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초등교육, 고등교육 이런 식의 단계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직업기술학교가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직업기술학교를 건립해서 그 아이들이 직업기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2단계에서는 보건소를 계속 하는 거고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학교를 건립을 해서 제대로 된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공교육이라든가 대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득증대입니다. 소득증대는 빵 공장을 통한 제조, 판매,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보건교육 사업과 또 유치원 한 클래스를 만들면서 또 그거 1단계에 맞는 수준의 소득증대 사업, 심플한 거, 간단한 거, 많은 돈이 투여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잘 돼서 또 여러 가지 유통 채널망도 구축되고 또 네트워크 형성돼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 또 차원이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를 설립한다든가 가축은행을 한다든가 등등. 그래서 2단계는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3단계는 이런 사업들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교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했을 때 현지에서 조합이라든가 회사를 설립해서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 모델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라든가 학교 설립, 조합 회사 설립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현지 나라들이 굉장히 환경이 지저분하고 또 쓰레기 많이 들고 이렇게 환경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개선 운동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지역 환경 개선한다든가 도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환경 개선 운동들을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매일 주위 환경을 청소한다든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 그런 교육들을 1단계에서는 가볍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해도 좋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2단계 때부터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기금이든 펀드든 그런 거를 또 만들거나 한국에서는 어떤 코이카 자금을 만들어 갖고 어떤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3단계까지 와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처음 선교지에 가서 정말 큰 비전을 갖고 와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기금들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그런 큰 병원을 또 큰 학교를 먼저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운영비를 채우느라고 또 인건비를 채우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세운다고 해서 병원을 세운다고 해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득 증대가 해결되는 것, 소득을 위한 어떤 자립을 위한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세계는 모든 영역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4가지 영역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외 선교를 나가시거나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업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나누고 단계별로 이런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 해외 사업도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의 모금의 전략과 방향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NGO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NGO 설립이 됐으니까 모 교회, 본인이 파송한 교회만의 예산이나 돈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점점 교회 예산이 선교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 현금이 또 끊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NGO가 만약에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나 현지에서 NGO를 설립하면 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교회에도 NGO 이름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도 NGO니까 또 제3세계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 그래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NGO 단체, 한국인이 중심된 NGO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좀 더 수월하게 사회공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지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나라 현지의 정부의 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글로벌 기업의 어떤 그 기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기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NGO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나 펀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3세계에서 위치한 로컬 NGO에서 제안해서 프로젝트를 따서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NGO를 설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지 보드 멤버도, 임원들도 현지인들과 또 중요한 리더십들을 세워서 특히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들을 세워갖고 NGO 마인드로 이런 모금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업의 조직적 전략의 방향입니다. 해외 사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인데요. 해외 지부를 설립을 할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컬 NGO와 인터내셔널 NGO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다른 법인을 현지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로컬 NGO를 세우는 것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직영 NGO를 갈 경우는 현지에 직영 NGO를 설립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거기 단체에다가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 나라에서 썼던 영수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특히 제3세계는 영수증 발급이 잘 안 되잖아요. 끊어주는 것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 본부로 와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름은 같이 쓰지만 법인이 다른 현지 법인을 세워서 이 한국 본부에서 그 지부에 기부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사용한 것은 그 나라의 현지 법에 맞게끔 그 나라 NGO 우리 선교사님이 대표님이시라면 그 현지에서 보고를 하면 되고 한국에는 그러한 결과 보고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좀 더 수월하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컬 NGO로 지부를 설립하는 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단일 개별 지부를 할 거냐, 전국 지부를 할 것이냐. 뭐 해외 필리핀이면 필리핀, 케냐면 케냐에 여러 군데 많은 지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진국이나 제3세계에 지부를 설립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선교 활동 중에 거기도 종교성과 비종교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종교성의 활동들은 대부분 유치원을 세운다든가 병원을 건립한다든가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그런 활동들입니다. 사실 그러한 활동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합니다. ODA라고 하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는 이 용어의 약자입니다. 공적 개발 사업,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의 이름으로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그 교회의 이름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실적인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 비종교성의 어떤 선교 활동들을 NGO를 설립해놓고 또 NGO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유엔에서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또 한국의 어떤 코이카의 정부의 기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이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란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 OECD 산하의 다크 회원에 2009년 11월 달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다크 회원이라는 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기구의 OECD 산하에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잘 사는 선진국들 중에 모임 중에 다른 나라를 돕는 후원하는 그런 나라들의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 신생국 중에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받는 나라에서 누군가를 돕는 나라로 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OECD 다크 회원에 가입돼서 우리가 그 다크 회원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원조를 이렇게 지원하고 또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많은 해외 기금들을 예산들 책정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에서 NGO를 설립을 해서 이런 공적개발 원조 자금들을 받아내서 기독교 가치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다음은 UN 개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선교 내용이라든가 또 NGO를 설립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유치원 세우거나 또 어려운 사람 돕거나 자립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이왕이면 처음부터 계획될 때 유엔에서 정하는 방향, 그 다음에 목적 이런 방향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조금 더 국제기구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또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엔의 어떤 개발 목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DGs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인데요. 2009년 뉴욕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범세계적인 목표로 빈곤 감소, 보건, 교육 개선, 환경 보호에 관한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겁니다. 201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했는데 이 8가지 목표가 다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유엔에서 이런 것들이 달성이 안 됐다고 해서 뭐 더 이상 우리는 국제 문제나 이런 해결을 안 해야겠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2016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범지구적으로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SDGs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범지구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이 그 목표는 유엔 새천년 MDGs 같은 경우는 8가지 목표였지만 여기는 17개의 개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행을 하게끔 조금 더 강제적으로 각 나라가 합의를 하면서 각 나라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시작된 지 SDGs가 이렇게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개발 목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SDGs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게 목표에 맞게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것이 이
SDGs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의 형태와 해외 원조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 원조의 형태가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좀 한국교회는 단순 봉사 또 단순 지원 쪽으로 갔는데, 중장기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그 중장기 지원을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감정적 지원을 지향을 하시고, 일회성, 성심성도 지향하시고,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선교를 나갈 때, 또 선교를 지원할 때 선교 현장보다는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상상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다 물품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업 계획도 세우고 해서 현장에서 지원하지만 현장을 안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와 돈 낭비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가 되겠죠.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 중심, 선교 현장 중심의 사업 조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제 4세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단순한 어떤 변화보다는 더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혁신과 변화들은 이 NGO 영역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눔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도구와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강의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NGO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NG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NGO 역시도 이런 광범위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있는 속에서는 NGO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제4섹타입니다. 네. NGO 역시 그런 제3섹타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등장하게 된 것이 제4섹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제4섹타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런 변화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한국교회라든가 NGO가 제4섹타에 대한 눈을 뜨지 않고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약간 이렇게 벽을 쌓게 되면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 더욱더 위기사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마인드로 제4섹타를 바라보고 또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4섹타 영역 역시도 선교적인 도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4섹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 즉 불평등 문제가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익적 가치, 민주적 가치,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제4섹타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어떤 개념인 거죠. 이러한 제4섹타는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제의 한계,
이런 양극화라든가 빈곤, 불신, 이기주의 이런 심한 이런 시장 경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한계, 재정의 한계,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NGO가 그동안 풀어왔었지만 하여튼 혁신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NGO도 한계를 겪으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의 영역들이, 재산 섹터의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어떤 요구와 필요들이 이렇게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상호 연대와 호혜 경제의 어떤 가치와 기반으로 이런 조직들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는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뜻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신뢰회복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여러 가지 조직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 내, 그러니까 제사 섹터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 기구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쉽게 말씀드려 착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립경제를 만드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자립기업을 만드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자활기업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리고 그 새로운 영역의 어떤 그 기업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소셜 벤처입니다. 소셜 벤처. 기존의 벤처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IT나 IT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IT 기술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소셜 벤처입니다. 지금 소셜 벤처의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 또 부도, 돈도 따라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소셜 벤처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하고 돈 버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국내와 해외의 사회적 기업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해외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을 형성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갖고자 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령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정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센터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인정해줍니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의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한다든가,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을 또 이뤄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정관이나 기업도 있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민주적이고, 또 이윤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대표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고, 또 많은 이윤들이 다시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가능한 법인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이라든가 조합, 상법상의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영리단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 둘 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경영진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 직원들,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이 함께 이렇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운영협동협의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느냐,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을 할 것이냐, 또 이렇게 혼합형이나 기타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을 때는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률이 30% 이상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재화라든가 상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거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20%든가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헌형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뭐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혼합하는 경우입니다. 뭐 기타형도 있고요. 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경영 지원도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전문 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시설 대부 운영비, 세제 지원, 뭐 또 사회대 보험 같은 경우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은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으로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인정받은 곳에서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돼야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기본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 지원도 하고, 또 본부에서 일하시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다르게 조금 더 높게 책정돼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생산한 재화나 제품들을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력기관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례입니다. 그라민 뱅크인데요. 유누스 회장이 이제 만든 부분이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죠. 이걸로 통해서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소액 대출에는 그런 은행이죠.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젊은 이들이 주방장이 돼서,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친구들을 음식을 가르치고 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인데 꽤 유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해외 사례인데요. 파이어니어 휴먼 서비스라는 곳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좀 독특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보잉사가 매년 그 출소한 제소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NGO 단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소자들이 그렇게 제소자를 관리하고 후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했지만, 그분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이렇게 얻지 못해서 다시 범죄를 짓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소자를 돌보는 NGO 단체에서 보잉사에 어떤 납품할 수 있는, 보잉사에 어떤 비행기를 제조할 때 어떤 부품을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보잉사에서 중소기업,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조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중소기업에서 보잉사에서 납품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또 보잉사에서 그거를 구매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안정적인 수입원을 이렇게 확보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다음 스타벅스 직원의 식당을 운영하는 또 파이어니어 푸드 서비스도 또 계열사처럼 또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1000명에 고용해서 약 590억 원의 사업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굿일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굿일 스토어라는 게
구디스토어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재활용 판매 그런 스토어죠. 한 100년 된 기업인데 감리교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 수거한 재활용 용품을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을 장애인의 어떤 급여를 제공해주고 복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자립 형태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새터민의 희망 일터로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박스를 제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새터민이나 탈북자들이 이렇게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박스 공장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박스를 제조하고 그 만들어진 박스를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를 하고 또 기업에서는 또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 제품이 괜찮으면 사회적 기업의 박스를 구입을 해서 제품 포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안정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의 공급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회 공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박스 공장들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기도 했고요. 예술당 같은 거, 장애인들이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들 중심이 된 어떤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 활동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수익도 발생하고 이렇게 급여도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이런 문화예술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특이한 건데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대중적이고 또 이렇게 좀 값싼 어떤 좀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익성이 안 되고 또 많은 경우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요리 아시아라는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노숙자들 또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셰프 요리사로 훈련시켜 갖고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사를 근무하게 하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여기 레스토랑이 스페인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국의 북촌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비쌉니다. 고급 요리를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비싸면서 고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매출을 통해서 이렇게 고급 요리 또 고품격의 어떤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좀 유행하고 있는 게 공정여행입니다. 현지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세워서 사회적 기업으로 세워서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이 있다, 또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규제와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사회적 서비스 위주가 많다 보니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는 사업장 폐쇄 비율이 높습니다. 인건비를 준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만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인건비 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부채들이 쌓이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실패하는 폐업하고 실패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장의 다양한 분야 및 전문 분야의 진출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에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영리 단체라든가 또 조그맣게 소상인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초기 자본 및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원으로만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대부분 비영리 관계자가 경영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및 개인 고소득 보장이 없는 관계로 고인력 전문가들, 사업 진출이 어렵고요. 사회적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의 퀄리티가 낮아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납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국가의 인증을 받으면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구매 제도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쓸 수 없는 게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또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구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 의사결정 기구의 근로자 등 여러 참여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되는데 기업은 사실은 변화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의사들을 다양하게 듣는 시간에 많이 잡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과 수급 부족 및 유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돈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유용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실패한 사례 반대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겠지만 초기 투자 및 자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가 일정한 돈을 벌면서 사회 공익을 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여생 사회복지기관을 평생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또 연세도 있고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또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의 어떤 사회 공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헌신과 노력을 남은 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하나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 퇴직한 대기업, 전문 인력 등을 헌신하는 사람들로 상부 조직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수익금으로 급여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건축, 여행사, 로컬푸드 사업, 결혼 예식 사업, 대기업 납품 등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이란 부분들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이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정의합니다. 미국의 농무성에서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영리를 우선 추구하죠. 근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유자가 협동조합은 이용자입니다. 표결 방식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배당은 출자 배당 우선시고 또 이 협동조합은 일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우선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종류를 성격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사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협동조합은 뭐 농업, 수산업, 축산업, 상공업 등 소규모 생산자 협동조합을 말하고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이 중심인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저렴하게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로 계속 말씀드리면 구매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공동구매니까. 그 다음에 이동이 아니고 이용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단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해서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를 또 협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크게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조합은 판매조합, 구매조합, 생산적 조합, 이용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판매조합은 조합원의
어떤 생산물을 협동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이죠. 구매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해서 구매하는 거, 또 생산조합은 협동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거, 이용조합은 말씀드렸고 신용협동조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조합으로는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생활 물품은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종류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축구팀이죠. 협동조합입니다. AP통신도 협동조합이고요. 선키스트, 그다음에 우리 한살림, 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젠노라는 곳인데 일본의 농협 같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은행도 있고요. 근데 스위스 가면은 이렇게 마켓 저렴하게 스위스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편의점 같은 그런 쿱스라는 협동조합 가게들이 있는데 이 쿱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여행사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규모도 대기업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매출이 몇 조 단위나 되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 경제에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의 한계입니다. 조합원 중심의 소규모 재원이다 보니까 자본 조달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 및 기업 경영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다음에 소액 투자의 조합원의 구성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소극적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죠. 규모가 클 경우 조합원의 자치 운영 및 한계 및 의사결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협동조합의 가치인 시장 원리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도 벌고 또 좋은 일도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소셜 벤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벤처의 정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 실패를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의 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비즈니스 벤처라는 정의로 또 할 수 있고요.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회적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 도전 정신, 열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돈을 이렇게 목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IT 기술이라든가 혁신적인 사고로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셜 벤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이며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이다라는 이렇게 정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와 소셜 벤처의 어떤 차이입니다. 벤처는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신생 기업이고요. 여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는 높은 기대 이익이 예상됩니다. 여기는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은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소셜 벤처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서 주도되고요. 여기는 사회적 목적을 지속 가능하게 할 모범적 사회적 사업에 도전하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가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벤처는 전통적 기업의 모델의 대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셜 벤처는 사회복지와 대안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서 소셜 벤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NGO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의 한계에 대해서 소셜 벤처가 그 영역을 조금씩 이렇게 역할을 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또 이익도 추구하고 재미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과 또 도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소셜 벤처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들이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또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뭐 상금을 걸고 소셜 벤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시작한 이렇게 실시한 CT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2015년도부터 이 CTS 프로그램은 진행되었을 겁니다. 혁신적 기술 기반의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공모인데요. 그동안 코이카가 무상 원조를 해주는 한국의 외통부 산하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어떤 기능을 하는 코이카가 그동안은 직접 제3세계에다 어떤 무상 원조도 해주고 그다음에 NGO를 통해서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들도 있겠지만 투입한 예산 그것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어떤 성과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이 CTS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NGO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소셜 벤처를 통해서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의도로 CTS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소셜 벤처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기존의 그 법인이 설립이 안 돼 있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설립이 안 돼 있더라도 정말 창의력을 갖고 있는 젊은 소셜 벤처들의 어떤 그 멤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CTS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최고 5억 원까지 최소 한 3억 원까지 이렇게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S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면은 활동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을 또 제공해 주고요. 코이카 본부의 담당자와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공간을 또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그 소셜 벤처들의 아이템과 그런 팀들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 연계를 진행합니다.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소셜 벤처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UN이라든가 또 USAID,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 그쪽 재단과 또 사업을 연계해주고 또 그쪽 재단에 지원받아서 글로벌하게 순식간에 그 아이템이 전 세계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코이카 차원에서 지원을 또 해줍니다.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되고요. 다양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 조달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의 NGO들이 좀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조차도 NGO를 통한 어떤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소셜 벤처의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3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NGO들도 많이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벤처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소카입니다. 차를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요. 2011년도에 창업했는데 현재 4천억 가치입니다. 5천만 원의 어떤 스타트업으로서 지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큰 회사 규모가 됐습니다. 소풍이라는 곳이 있고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곳이 소풍이라는 곳이 있고 또 마루 180이라고 아산나눔재단에서 이렇게 세운 그런 그 사회적 기업 아니면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셜벤처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정말 점점 떠나고 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가 진정으로 청년들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런 세상에서 움직이는 소셜 벤처라든가 또 스타트업 이런 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있고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떠나가는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 1.0 시대에 있는 한국교회. 근데 세상은 지금 4.0, 나눔 4.0 시대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눔 4.0 시대에서 나눔 1.0 시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순한 나눔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눔 1.0을 좀 극복하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나눔 4.0의 버전으로 한국교회가 가려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는데 우선 소프트웨어 콘텐츠적인 측면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회가 단순히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학금들을 요즘에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뭐 신뢰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 있는 기존 청년 장학금이라든가 교회 내에서 카페라든가 이런 수익 사업을 통해 수익 사업의 예산들이라든가 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회 내 지역 청년 대상으로 소셜 벤처 창업 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개념이죠, 장학금. 다양한 청년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교회 내 청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거나 소셜 벤처를 할 때 초기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 청년들이 더 많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창업 지원도 해주고 청년들이 사업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멘토들이 필요한데 교회 내에서는 또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또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줘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눔의 시대에 그런 흐름에 맞게끔 소프트웨어 콘텐츠적인 측면을 이렇게 변화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청년들이 최근에 그런 스타트업과 또 창업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이라는 스타트업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소풍이라는 스타트업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오픈된 공유 사무실도 있고 또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헤이그라운드라는 사옥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젊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오며 가며 또 거기서 만나고 있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사실 이런 하드웨어는 건물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정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수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쏙과 같이 수천하게 기업으로 탄생이 되고 또 미국에 진출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으로서 또 투자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창업 공간이라든가 공유 사무실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사실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5, 6층짜리 건물 짓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교회들이 공동으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세워주게 된다면 청년들을 향한 선교의 전략이 좀 더 색다르게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교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초기 단계 때부터 이런 공간들을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계한다든가 또 아니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상가를 임대해서 청년 창업센터
그다음에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또 무료라든가 저비용으로 제공해 준다든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또 중소회의실 및 세미나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1층에는 카페를 설립을 해서 그 청년들이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사람들과 미팅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 선교의 어떤 방향으로 이 하드웨어도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4 섹터의 영역에 있는 그런 선교적인 도구의 툴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선교와 청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청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8강을 마치고 NGO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에 대한 한 학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됐나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NGO라는 전략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시대는 NGO를 통한 전략적인 어떤 선교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 현장이나 교회 사역장에서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쏟아붓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많은 어떤 교회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이 더욱더 잘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